미국 경제가 지난해까지는 호황을 누렸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경기가 급강하고 있다. 제가 지금 제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미국의 주식시장이에요. 경제 지표만 보면 지금 미국 경제는 공전의 호황이에요. 사실은 성장률은 다른 경쟁 국가보다 월등하게 높고 또 실업률도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뭐 한때 9%를 넘겼었는데 지금 3% 초반까지 떨어져 있고 또 주식시장도 호조고 부동산 시장도 뭐 위험하다 그러지만 여전히 잘 버티고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지표들만 보면 미국 경제가 선진국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지금 호황을 이어가고 있어요. 미국의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 지난해 상반기에 2% 성장을 각각 기록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3분기에 성장률이 4.9%로 급증을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미국 잠재 성장률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은 성장률이에요. 탈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4분기에 3.4%로 뚝 떨어져요. 그리고 올해 1분기에는 이게 1.3%까지 떨어져요. 경기 동향이라는 게 어떤 흐름을 이렇게 한번 형성하게 되면 지속되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2분기에는 성장률이 몇 %일 것 같아요? 4.9, 3.4, 1.3 그 다음에는 뭘로 떨어질 것 같아요? 마이너스 성장할 수도 있다. 낙관적으로 봐도 0% 성장률로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미국 경제가 지난해까지는 호황을 누렸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경기가 급강하고 있다. 경기 상승과 그 경기 하강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경제가 호황이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경제 동향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경기가 상승하는가 하강하는가예요. 이제 이건 이 얘기를 하려면 기니까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릴게요. 지하 6층에서 지하 1층으로 갔잖아요. 그럼 여전히 낮은 층에 있잖아요. 근데 이건 경기가 상승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지상으로 갈 걸로 추정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상 10층에서 8층으로 갔으면 여전히 높은 층에 있잖아요. 그래도 내려간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더 떨어지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 동향은 이런 경기가 하강하냐 아니면 상승하냐 이걸로 판단하는 게 바람직해요. 이게 소위 이제 전기 대비 성장률인데 전기 대비 성장률로 경기를 판단하면 그 미국 경제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를 여전히 미국 경제는 호황이지만 앞으로는 경기 부진이 심화될 거라는 것을 추정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는 지금 2분기 이후 3분기 아주 안 좋아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구두 정책이에요. 금리를 실제로 인하할 계획이면 그런 구두 정책 안 써요. 구두 정책은 실제로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 효과를 낼 수 있을 때 그런 정책을 펼쳐요. 실제로 지금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하기 어려워요. 지금 미국의 공전의 호황,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호황, 이거는 사실 미국의 고금리 강달러 정책 덕분이에요.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펼치고 강달러 정책을 펼치니까 미국의 저축하면 이자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다른 나라의 저축들을 미국으로 몰려갔고 그리고 달러가 강세니까 미국에 투자하면 환차익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투자됐던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 유동성이 풍부해졌고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경제 활동도 활성화되고 경제가 호황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기준금리를 이 시점에서 낮춰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연히 달러는 약세로 돌아서요.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는 순간 미국에 투자됐던 국제금융자본들은 환차손을 입어요. 달러가 약세로 돌아오면 환차손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환차손을 펴서
미국에 투자했던 국제금융자본들은 미국을 떠나요. 금융자본들이 미국을 떠나면 미국 내 유동성이 수축이 되고 그 유동성 수축이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을 시켜요. 그럼 금융위기는 거의 즉각적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미국은 기준금리를 당분간 인하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인하할 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대폭 개선돼야 돼요. 이 조건은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어요. 지난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 전해에 비해서. 이 조건은 충족을 시켰는데 또 다른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식시장이 화랑을 유지해 줘야 돼요. 근데 미국은 지금 그 최근에 다우지수가 4만을 넘어간 뒤에 지금 3만 8천 선으로 약간 내려와 있잖아요. 여기서 더 떨어지면 위험해요. 만약 3만 6천 대까지 떨어져서 2, 3개월 가잖아요. 그럼 미국의 주식 투자를 위해서 몰려갔던 국제금융자본들은 실망을 하고 자금을 빼는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국제금융자본이 떠나면 유동성이 수축이 되고 그게 신용파괴를 작동시키면서 금융위기가 급속하게 진행된다고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지금 충족을 못 시키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가 어려워요. 물론 기준금리를 필수적으로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건 어떤 경우냐면 금융위기가 급격하게 진행될 때는 세 가지 정책을 펼쳐야 돼요. 첫째는 경제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대폭 늘려야 돼요. 그리고 통화 수축을 막기 위해서 본원 통화를 대폭 늘려야 돼요. 그리고 기준금리도 0%대까지 계속해서 낮춰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금융위기 진행을 못 막아요. 신용파괴 작동을 차단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본격화돼서 모든 사람들이 금융위기가 진행됐다, 터졌다 이걸 인식할 때는 이 세 가지 정책을 한꺼번에 써야 돼요. 실제로 2008년 말에 9월이죠. 그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금리가 급속하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미국이 G20 정부 수반, 재무부 장관, 중앙은행 총재들 다 불러 모아서 미국이 모범을 보일 테니까 지금 진행 중인 금융위기 이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번지게 된다. 이걸 차단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을 펼치자. 그러면 실제로 미국이 그 모범은 뭐예요? 재정 지출을 당시에 무려 7천억 달러를 증가시켜요. 본원 통화를 8천억 달러를 증가시켜요. 그리고 기준금리도 계속해서 낮춰가면서 5%대에서 0.25%까지 낮춰요. 2008년 그 말에 진행되던 금융위기는 사실은 대공황 때보다 더 심각했어요. 금리 스프레드 있잖아요. 이게 대공황 때보다 2배였어요. 그만큼 그 금융위기가 심각했었는데 이런 과감한 정책을 통해서 금융위기를 차단해내서 마이너스 성장을 당시에 6분기 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그치고 플러스 성장으로 돌려놔요. 비교적 짧은 기간에 극복해낸 거예요. 지금도 장차 금리가 터지면 미국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정책 펼칠 거예요. 그런 상황이 닥치기 전에는 미국이 기준금리 못 낮춰요. 그리고 미국 홀로 할 수는 없어요. 또 다시 G20 동원해야 할 거예요. 어느 한 나라만 기준금리 낮추고 재정지출 늘리고 또 본원통화 늘리게 되면 내수는 확장이 돼요. 근데 그 자리를 다른 나라의 수출들이 그걸 다 뺏어가요. 국내 생산은 위축이 돼요. 성장률은 낮아지죠. 그러면 경제는 더 심각해져요. 그래서 G20을 동원해서 같이 해야 돼요. 미국은 장차 세계적인 금리가 터지게 되면 그렇게 갈 거예요. 진짜로 미국 경제 심각해요. 지금 상황이. 제가 지금 제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미국의 주식시장이에요. 미국의 주식시장은 기업들의 경영 실적에 기반한 호황이 아니에요. 테마가 주식시장 상승을 이끌어왔어요. 2021년도에는 가상화폐 열풍. 그때 당시에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6만 8천까지 올라갔잖아요. 한때 이게 2만 8천까지 다시 떨어지긴 했지만.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 테마가 또 주식시장을 이끌어 왔잖아요.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AI 열풍. 이게 그 주식시장 호황을 이끌어 왔는데 AI 열풍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6개월 이상 못 가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떤 테마가 이렇게 또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테마가 안 보여요. 이게 제가 AI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금 AI 전문가들이 자꾸 그 세상에 나서서 마치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생성형 뭐 AI라는 챗 GPT 이거 탁월한 업적이죠. 근데 한계가 있어요. 우선은요, AI는 어떤 데이터, 어떤 정보를 학습시키느냐에 따라서 이게 쓰레기일 수도 있고 보물일 수도 있어요. 양질의 데이터, 양질의 정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AI는 그만큼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AI는 인간이 이미 개발한 과학 원리 이것만 학습할 수 있어요. 인간이 앞으로 개발할 원리들, 과학들, 기술들은 AI가 학습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더 중요하게는 AI가 소위 강의 AI라고 그러죠. 인간처럼 할 수 있는 거. 그 강의 AI가 되기 위해서는 연산은 기본적 기능이니까 빼고 문장인식, 이미지인식, 음성인식, 감각인식 이걸 모두 다 한꺼번에 다 해낼 수 있어야 돼. 근데 지금 현재의 AI 수준은 기껏해야 문장인식과 음성인식을 통합한 알고리즘에 불과해요. 그것도 음성인식 알고리즘을 최소화시켜서 문장인식 알고리즘에다 통합을 시켜놨어요. AI에다가 중복문 3개 한꺼번에 얘기해봐요. 못 알아들어요. 지금 현재 수준이 그거라고요. 이미지인식과 문장인식 알고리즘을 통합한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주 유치한 수준이에요. 아직은. 갈 길이 멀단 말이에요. 문장인식, 음성인식만 통합한 그 알고리즘을 돌리는데도 엄청난 전력이 소모가 되잖아요. 실제로 그 최고의 AI 개발하는 곳에서는 우리 지금 무역센터 그 정도 큰 건물에 서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AI를 유지할 수 있고 더 발전시킬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연산, 문장인식, 음성인식, 이미지인식, 감각인식 이걸 통합한 알고리즘을 개발한다면 전력 소모량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전력 생산 총 능력을 동원해도 이게 안 돼요. AI 하나 돌리는데도 안 돼요. 그리고 이 통합된 알고리즘 규모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초고성능 컴퓨터로도 못 돌려요. 워낙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복잡하기 때문에 못 돌려요. 근데 지금 AI를 지나치게 과대 포장하고 있어요. 저는 AI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실제로 제가 1980년대 말에 AI가 열풍이 또 한 번 불었어요. 그때 제가 알고리즘을 짜려고 그 공부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의 AI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제발 AI 전문가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처럼 AI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면 조만간 AI는 또 빙하기가 온다. AI는 빙하기 여러 번 겪었어요. 세계대전 직후에 AI 열풍이 한 번 불었어요. 그러다 1980년대까지 30년 이상 빙하기가 있었어요. 그 80년대 초에 컴퓨터 성능이 개선되면서 또 AI 열풍이 한번 불었어요. 근데 80년대 내내 80년대 말까지 또 빙하기가 왔어요. 그 이후에 또 빙하기가 길어졌잖아요. 90년대, 2000년대 알파고가 이세돌 프로기사를 이기면서 AI 열풍이 다시 불기 시작했잖아요. 지금처럼 AI를 지나치게 과대 포장하게 되면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커지잖아요. 그러면 또 빙하기가 20, 30년 더 올 수 있어요.
그래서 AI 전문가 여러분을 위해서도 지나치게 과대 포장하지 마시고 꾸준히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한 5월, 6월쯤 이제 장기 정책이 혹은 패닉 그 상황으로 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지금 미국 연준은 물론이고 재무부까지 주식시장 유지를 위해서 엄청 노력을 기울이더라고요. 특히 미국 연준은 각국 주요 중앙은행들과 화상회의를 통해서 주식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의를 주기적으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또 긴급회의도 가끔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든 주식시장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 세계 경제가 추락하는 걸 막을 수 있다. 금융위기가 벌어지는 걸 차단해낼 수 있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대부분 나라들이 하고 있으니까 주식시장이 사실은 진즉 꺼져야 돼요. 근데 유지되고 있잖아요. 주춤주춤 하고는 있지만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각국 정부 그리고 중앙은행들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유동성을 주식시장에 계속해서 공급해 주면서 주식시장을 부양하고 있어요. 이런 부양 정책이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유지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 정책에 의해서 부양된 주식시장이 과연 그 뒤로도 버텨낼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대선이 끝나면 미국 주식시장부터 붕괴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어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미국 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은 주식시장이에요. 사실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끝자락에 와 있다. 이런 증상들이 여러 분야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동안 외면당했던 작은 주식들이 갑자기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이게 꼭 주식시장 호황기의 끝자락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투기적 거래가 갑자기 증가하고 있어요. 레버리지 서너 배짜리는 일반적이고 파생금융 상품을 이용해서 수십 배, 수백 배짜리 이런 투기적 거래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주식시장 호조의 끝자락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마가 지금까지 미국 주식시장 호황을 이끌어 왔는데 앞으로 어떤 테마가 나올 것인지 저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그런 테마가 없다. 그러면 미국 주식시장은 패닉에 빠져들 수 있고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주춤주춤 하락하고 거래량도 줄고 그러다가 한순간에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하잖아요. 그러면 경제 내에 통화량이 수축되는 효과가 나타나요. 우리가 주식시장이 호황일 때는 주식 쉽게 팔아서 다른 용도로 쓰잖아요. 예금 인출하는 것보다 훨씬 쉽잖아요. 통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주식이. 근데 주식의 거래량도 줄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면 경제 내에 통화량이 수축되는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경제 내 유동성이 수축이 되게 되면 신용 파괴가 작동을 하면서 신용 승수배만큼 경제 내 유동성이 갑자기 줄어드니까 금융위기가 진행을 해요. 금융위기가 진행이 되면 경기가 급강해요. 그러면서 경제 재앙이 닥치기도 해요.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물론 미국은 금융위기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심각한 금융위기가 오더라도 그거를 극복해내는 역량을 갖추고는 있어요. 그래도 그 타격을 벗어나지는 못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금융위기 역사상 가장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단기간에 극복해낸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6분기나 마이너스 성장을 했잖아요. 주가 지수도 반토막 이하로 추락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